제 주위에도 정말 마흔이 불혹의 나이라고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유혹의 나이라고 하잖아요.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한 유혹도 있지만 이 자신의 내부 안에서 여러 가지 동요가 일어요. 청소년 때만 진로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심각하고 딥하게 50대, 60대 노후에 대한 진로 고민을 그쵸.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합니다. 네. 평생 회사가 나를 책임져 줄 거야. 지금 내가 뭐 당장 무슨 변화를 주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 일말의 여지라도 두고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닥곰스쿨의 우리벤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를 좀 모셨습니다. 보통은 직장 하나에서 전문성을 갖기도 쉽지 않은데요. 오늘 모신 손님은 본인의 직업에서도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면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본인이 직접 새로운 직종, 그로스 퍼실리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직종을 만드신 그런 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박근필 작가님이십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박근필 작가님에 대한 자기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은 저는 횟수로 따지면은 20년 가까이 이제 수의사 중에 여러분들이 흔히 떠올리시는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는 임상 수의사 일을 하고 있고요. 40 즈음부터 이제 제2의 삶을 병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삶이라 하면은 작가, 이제 강연가로서도 나름 지금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전하고 싶은 개인적인 메시지도 많고 해서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도 나오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지금 앞에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저도 처음 이렇게 좀 들어보는 용어였거든요. 그로스 퍼실리레이터라고는. 네. 직종을 만드셨다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그렇게면 볼 수도 있는데 꼭 직종이라고 이렇게 국한되기보다는 요즘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퍼스널 브랜딩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뭐 옛날 말로 비유하자면 자기 PR을 해야 되는 시대인데 그러려고 하면은 나 자신을 뭔가 대중에게 또는 타자에게 표현하고 알리고 할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단어라든지 수식어가 있으면 좋겠다. 예컨대 다들 아시다시피 뭐 송길령 작가님 하면은 네네. 딱 떠오르는 게 마인드 마이너 그런 식으로 본인이 저기 수식어라든지 단어를 만드셨듯이 저도 그런 게 있으면은 저희 퍼스널 브랜딩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고민을 하다가 아무거나 막 지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자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나는 뭐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추구할 건지 일종의 지향점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남은 키워드가 성장, 특히나 나만의 성장이 아니고 동방 성장 이 키워드가 남아가지고 그러면은 가급적인지 세상에 없는 단어가 있어야지 저도 뭐 인터넷이든 어디든 검색도 잘 될 테고 노출이 잘 테니까 그래서 그로스 퍼실리테이터라는 어떤 수식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우리 박근필 작가님이 하시는 지향하는 바와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이름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좀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려볼 텐데요. 지금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이제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 그러면서 이제는 한 회사만 믿고 다니기에는 좀 많이 불안한 또 AI 또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문직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꽤 안정적인 직장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리가 불안하다고 느끼신 건지 작가의 길로 또 그 다음엔 또 그로스 퍼실리레이터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가장 사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전문직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직장인들이라든지 회사원들이 보시기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수의사라고 하면은 나름 전문직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그 전문직에 관련된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네. 그게 항상 맞는 말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전에 질문 주셨던 그런 흔들렸던 순간, 위기의 순간에 저는 있었죠.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제 병원을 개원을 하고 한 10년 가까이 운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과거형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은 이제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다가 이제 병원을 접었죠. 네. 그럼 왜 접었느냐? 그러니까 동물병원도 일종의 표현을 하자
말하자면 자영업과 마찬가지예요. 서비스업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사업이죠. 예, 규모에 따라서 뭐 작은 사업이냐 큰 사업이냐 이렇게 나뉘겠지만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건데 이제 그게 썩 잘 안 됐던 거죠. 매출의 압박도 있고 경영의 어떤 애로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스트레스 부분도 있고 고충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은 직원들 어떤 고용 문제 있어가지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이제 고용을 그렇죠. 하고 그다음 계속 그거를 유지를 하고 또 새로운 직원으로 교체되고 또 다른 점은 보호자도 항상 친절하거나 밝거나 상냥한 분만 오시는 게 아니고 정말 가끔은 좀 예의 없거나 무례하거나 상식에 어긋나거나 그러한 보호자들도 그러면은 아무래도 감정 소모라고 하죠. 네. 그런 게 좀 소진이 많이 돼요. 그 외에도 저는 애초에 제 수의사라는 진로를 고2 때부터 제 스스로 정해서 수의사 길을 걸어왔는데 그러니까 소위 수능 성적에 맞춰서 제가 진로를 선택했거나 어떤 부모님이라든 지인의 권유로 제가 수의사 길을 간 게 아니고 오롯이 저의 어떤 의도에 따라 가지고 수의사 길을 선택하고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이 길이 과연 내 길이 맞나? 이 옷이 내가 입을 옷이 맞나? 계속 그런 의구심과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좀 더 보태어 말하면은 결국에는 병원 운영도 내가 나이가 한 50이나 60 정도 되면은 물론 정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수술을 한다 치더라도 손떨림이라든 노안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60 정도의 병원을 이제 접는다고 치자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럼 그 이후에 넌 뭐 할 건데?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을 확실하게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주실 질문에도 아마 답변이 나올 테지만 짧게 언급드리면 그러니까 수의사 일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더라는 거. 거기서 되게 이제 무서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될 게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스트레스도 받고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쉬었다가 다른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에피소드가 한번 경험이 있었죠. 네, 그때 어쨌든 나름 전문직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라든지 위기감을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사라졌으니까 내 직장이 사라진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면 위기의 순간이고 두 번째는 이어지는 내용인데 잠시 그렇게 병원을 접고 뭐 몇 달 쉬다가 결국에는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마땅히 이제 보이지 않아서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죠. 근데 그거는 제자리라고 하면 이제 본업인 수의사 일 페이닥으로 취직을 했어요. 면접을 보고 그 병원 대표 원장님과 잘 얘기를 나누고 근데 그 당시에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원장님께서 저를 면접 볼 당시에 좀 좋게 보셨는지 제안을 하셨어요. 면접 당일에 그러면 여차차 해서 동업 같은 걸 같이 해볼 생각은 없느냐. 근데 처음 뵙는 분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그게 예산일이 아니잖아요. 네. 원장님 저를 뭐 좋게 봐주신 거 고마운데 그거는 제가 이 병원에서 좀 더 근무를 해보고 어쨌든 충분히 좀 생각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웬걸 한 반년 정도 지났는데 원장님이 어쨌든 본인의 어떤 사정이 생겼다고 지금 당장 그때 제안을 했던 질문을 했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되고 아직 알아볼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6개월 정도였는데 지금 저는 동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장님께서 정말 미안하지만 하셔야 되겠다. 나는 지금 동업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종의 원치 않는 퇴사죠. 비자발적인 퇴사. 그거를 또 이제 당한 거예요. 어쨌든 정말 제 인생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나름의 좀 충격이었고 쇼크였고. 근데 그나마 어쨌든 전문직이니까 다른 직장인에 비해서 일반 회사원에 비해서 재취직을 다른 곳에 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었지만은 어찌됐건 저는 그때 당시가 솔로가 아니었고 처자식이 있는데 당장 생계가 공백이 생기면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다른 직장의 회사인과 똑같이 저도 역시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 상환, 원리 상환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되게 나름 좀 충격을 먹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뭔가 확신이 선 거죠.
내가 이 수의사 면허증만 믿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전체 수의사 가운데서는 특수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제가 이런 경험을, 비슷한 경험을 2번 정도 연이어하니까 내 살 길 내가 찾아야 되겠다. 수의사 말고도 일종의 보험을 들어놔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네. 것들이 좀 계기가 됐어요.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만 40대 전후가 되면은 사실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본인 진로에 대한 그 맞죠. 전까지는 좀 뭐랄까 이제 재미로도 회사를 다니고 자기가 하는 일도 재미있고 또 성장하는 그 과정도 재미가 있고 뭐 40대가 좀 넘어가면서부터 서서히 그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좀 많아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에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더더욱 그 심각성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심각성을 느꼈죠. 네. 근데 그게 심각성이 좀 더 크게 와닿았던 거는 네. 전혀 예측이라든지 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조금이라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나도 음.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은 충격이 덜했거나 심각성을 덜 느꼈을 텐데 저는 정말 요즘 말로 1도 그런 생각, 어떤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제 주위에도 정말 40이 불혹의 나이라고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유혹의 나이라고 하잖아요.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한 유혹도 있지만 이 자신의 내부 안에서 여러 가지 동요가 일어요. 그래서 주위에도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제 일화들이 40쯤이 벌어진데 그때가 가장 피크였는데 제 주위에도 딱 이 40쯤, 40 넘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청소년 때만 진로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심각하고 딥하게 50대, 60대 노후에 대한 진로 고민을 그렇죠.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평생 직종이라는 말은 있었거든요. 예, 평생 직종이라는 말은 있었는데, 작가님이 보시기에 우리 직장인들이 이 직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약간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점, 어떻게 보면 안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워낙 뭔가 시대가 격변하고 이런 것이 어떤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하는 것 때문에 뭔가 좀 달리 생각하고 기존에 가졌던 생각을 좀 바꾸거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아직도 제가 보면 주위에 적지 않은 분들이 뭐랄까 좀 만만하게 보거나 소위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즉, 뭐 예컨대 나는 회사와 사이가 좋아, 내 직장 상사라든지 뭐 내 고용주와의 사이도 좋고 나는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어. 그러니까 뭐 비자발적인 퇴사, 그 다음에 뭐 40대 후반에 어떤 고용에서 잘리거나 회사에서 고용 정리를 당하거나 그거는 내 얘기는 아니지, 저 사람 얘기야, 저 세계. 이런 식으로 자기 일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지만은 평생 회사가 나를 책임져 줄 거야. 지금 내가 뭐 당장 무슨 변화를 주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굳이 뭐 그럴 필요 있겠어. 그냥 그러면 속 시끄럽고 괜히 긁어 부스럼이고 그냥 하던 거나 마저 할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렇게 되면은 좋은 거죠. 좋은 시나리오인데 일말의 여지라도 두고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너무 이제 쭉 가버리시면 너무 위험할 수 있다.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대비라는 말이 참 와닿는 그런 얘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뭐 그렇다고 뭐 직장을 지금 뭐 다 그만두셔야 된다라는 말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직장이 나를 끝까지 책임을 져줄 수 없기 때문에 평생 직장이 아닌 직업으로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직장과 직업은 혼동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나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직장은 일종의 장소죠, 장소. 그리고 직업은 말 그대로 뭔가 자신이 하는 일이에요. 본인이 직장에는 이제 소속되는 거고 직업은 꼭 어디에 내가 소속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뭔가 강점이라든지 개인기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일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직장은 말 그대로 뭔가 주어진 일을 하는 곳이고 직업은 자신이 어떤 직장에 꼭 소속되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이 얼마든지 일을 창출하거나 만들거나 해서 얼마든지 프리랜서든 1인 기업가든 솔로 프리너든 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혼자서 스스로 자립해서 일을 펼쳐나갈 수 있다. 자기 인생에 어떤 책임을 져줄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그 전환점이 됐던 그 시기에 이제 좀 많은 번아웃이라든지 그런 심리적인 그런 압박을
거를 느끼시면서 새로운 방향을 찾으실 때 선택하셨던 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글쓰기였던 걸로 제가 봤습니다. 왜 그거를 선택을 하실까요? 어떻게 보면은 수의사라고 하는 일과는 좀 다른 방향의 일이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긴 한데, 이게 아까 전에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당장 뭐 직장을 그만두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거와도 어떻게 보면은 맞닿아 있는 내용이에요. 저도 당장 직장을 그만두세요, 퇴사하시고 자신만의 어떤 일을 찾으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네.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 있죠. 글쓰기를 택한 거는 제가 처음부터, 또는 제가 수의사 일을 하면서 평소에 꾸준히 글을 쓰거나 나중에 내가 뭐 글을 써가지고 뭔가 돼봐야지, 뭘 해봐야지,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전혀 상관성이 없는 글쓰기와 수의사, 글쓰기와 작가, 이게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된 이유는 뭐냐면 병행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표현으로는 감당 가능한 도전이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글을 써야지 이게 아니고, 그 앞 단계에는 독서, 인생책을 한 권 만났어요. 그러니까 수의사 일을 하다가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번아웃도 겪고 여러 가지 어쨌든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니까 뭐가 좋을까 하다가 뭐 그 시기에 우연하게 어떤 지인이 저한테 어떤 책을 한권 읽어보라고 추천을 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저는 책을 전혀 읽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정말로 그래요.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많은 자리에서 제가 밝혔지만은 뭐 글도 쓰고 책도 내니까 작가니까 평소에 글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보고 했겠지가 아니었어요. 망한 전까지는 제 전공 서적 외에는 그 흔하디 흔한 뭐 위인전이든 만화책조차도 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찌됐건 그때는 뭐가 그렇게 통했는지 우연하게 어쨌든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 해서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 마음이 동했던 거예요. 그게 실용서였어요. 뭐 소설이나 이런 게 아니고 비문학 실용서였는데, 일종의 자기계발서. 네. 뭐 어떤 한 그 저자분이 자기도 직장인을 다니다가 직장을 뭐 이렇게 퇴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뭔가 자립을 하고 1인 어떤 사업가 내지 콘텐츠 생산자로서 삶을 영위해 나가. 그래서 뭐 전자책, 블로그 뭐 이런 작가가 되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당시에는 글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든 게 아니고, 그 책을 읽고서 그냥 작은 거 하나, 블로그 예전에 어렴풋이 나도 블로그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블로그를 하면은 어디서 이렇게 얼핏 듣기로 블로그에 무슨 애드 포스트인지 이런 약간의 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글을 쓰는 건데, 그래서 저의 하나의 어떤 부수익 창출 파이프라인,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도전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책을 덮은 날 바로 아무런 준비 없이 블로그를 개설을 했어요. 원래 제 성격은 정말 철저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뭔가 실행에 옮기는 건데, 그 책을 읽는 순간부터 저는 이미 변해 있었던 거죠. 지금 돌아서 보면 예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그 시기가 완전히 한마디로 저를 갈라놓는, 그 책을 읽기 전과 읽기 후가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프로 행동러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책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마지막 페이지를 덮자마자 바로 당일에 블로그를 개설을 하고, 그냥 그 책을 글을 써야 되니까, 글을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떤 글을 써? 그러면 가장 만만한 게 소위 독후감이죠. 뭐 거창한 서평도 아니고, 이 책에 대해서 느낀 점과 좋았던 점, 뭐 와닿은 문구 이런 거를 적어서, 그게 제 글쓰기 시작 단계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글을 쓰게 됐어요.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살짝 이렇게 좀 저는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는 어떤 좀 계기를 만나게 돼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시는데,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굉장히 실행력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행동력이, 그전에는 다들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소위 말하면 좀 재는 그런 시간이 많은데, 그런 어떤 계기를 딱 만나시는 분들은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그냥 실천력이 강해서 실패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실패라는 단어조차 생각하지를 않는 거죠. 그냥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저는 좀 굉장히 부럽고. 저 또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형황이었거든요. 네. 어떤 새로운 도전을 기피하고 현재에 안주하고 뭔가 괜히 새로운 거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실패의 리스크도 있고, 리스크가 큰지 않다 하더라도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는,
아유 저거 했는데 실패했네. 나를 비웃을까봐, 내가 맞습니다. 못나 보일까봐,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저주저하거나 안 하거나 그냥 뭐 잘 굴러가잖아 그래도, 이런 식으로 뭔가 성공하거나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거나 아예 신경조차 안 쓰죠.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타고난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보통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글이나 말로써 거듭 강조를 해오던 건데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네. 네. 저 역시 그랬고 그러니까 그때 되게 저는 간절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어? 실행할 수 있어? 그 행동력의 원천은 뭐야? 저는 영순이가 간절함이에요. 근데 이건 억지로 막 나 간절해져야지 막 쥐어 짜내거나 억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내가 왜 간절한지는 자신이 알아요. 그거를 계속 타고 가면은 저는 그러면 왜 간절했느냐? 제가 뭔가 되고 싶은 모습이라든지 지금 어떤 현 상황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나름의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간절하면은 어쩔 수 없이 또는 너무 당연하게 뭔가 이렇게 꾸준히 하게 되고 실패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글쓰기를 하시면서 이제 책도 내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작가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셨는데, 처음에 또 이게 뭐든지 그렇듯이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예. 나는 이제 책을 내고 뭐 이 책에 대한 강연도 좀 하고 싶고, 그런데 기회가 그렇게 또 잘 주어지지 않. 그럼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앉아서 어떻게든 뭐 누가 연락 주겠지. 나 작가인데 책 썼는데, 예,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작가님은 오히려 또 행동가답게, 예,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예, 하셨다고, 그 홍보를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기회로 본인이 작가로서의 발판을 만드는 그 기회를 스스로 어떻게 만드셨는지. 말씀하셨다시피 작가라고 해서 책을 뭐 냈다고 해서 물론 그 책이 대단히 잘 팔리고 소위 베스트셀러가 되고 어떤 대형 작가가 되면은 여기저기서 모셔가고 부르죠. 예, 뭐 강연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어떤 도서관에서든 어떤 기업이든 기관에서. 근데 그런 분들은 손에 꼽힙니다. 그러면 다수의 이런 저자 작가들은 자신이 자신을 알리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저도 당연히 그거를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문을 두드리지 않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은 그거는 과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접 문을 두드려야지 10개의 문을 두드리면은 그 중에 한 개라도 문이 열리면 다행인 거고, 9개는 안 열렸네, 에이 괜히 했어, 이게 아니고 10개의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한 개가 열렸어, 야 한 개라도 열렸네, 다행이다, 문 두드리길 잘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점점 더 조금씩 어떤 작가, 저자의 그런 체면, 일종의 알량한 자존심, 이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봐도 뭐 예컨대 자기 책이 신간에 나오면은 홍보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근데 불과 예전만 해도 작가가, 저자가 무슨 자기 책 홍보를 해, 이건 너무 저렴한 단어긴 한데 너무 짜친다, 너무 좀 찌질해 보인다, 아유 너무 좀 짠해 보인다, 없어 보인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하거나 주위 시선이 그렇거나 그런 게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저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작가들이 자기 책을 내놨을 때, 출간했을 때 그 책은 정말 자기의 새끼거든요. 그럼 그 새끼를 누가 남의 새끼를 홍보를 해주나요? 알려주나요? 아니죠. 자기 새끼 자기가 홍보를 하고 알려야지. 물론 출판사도 같이 이제 동반을 해야 되는데 요즘 뭐 이게 좀 엇나갈 수 있지만은 출판 시장도 워낙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도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기가 여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거의 이제 책 홍보는 대형 출판사 말고는 저자의 몫이라는 거죠. 이게 자명한 이 상황에서 저자가 자기 책 홍보를 소홀히 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연장선인 뭔가 책을 어떤 매개체로 삼아서 어떤 강연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노력, 이런 거를 등한시한다. 그거는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 매번 책이 출간될 때마다, 그리고 책관의 출간과는 상관없이 계속 이제 뭐 이메일을 보내든지 아니면 직접 도서관에 방문을 하든지, 당연히 어떤 적절한 어떤 페이퍼를, 제안서를 준비를 해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출력을 해가지고 방문해 드리거나, 최근에는 제가 또 에세이도 올렸던 내용인데, 원래는 애초에는
제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 그리고 부산 근처에 인근에 경남에 아주 작은 도서관을 제외하고서 한 50여 곳의 도서관에 일일이 다 방문해서 제가 강연 제안서를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본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대로 안 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그건 너무 아쉬우니까 저는 이제 각 도서관에 보면 홈페이지에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그 주소를 다 이제 캐치를 한 다음에 우편물을 그 50명 그렇게 다 보내고 난 뒤에 정말로 몇 곳에서 좋은 강연 제안을 받았어요. 그렇게 결국에는 실행을 하지 않으면 뭐 이루어지는 게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작가든 저자든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는 자기가 알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문을 직접 두드리고 찾아가고 그렇게 했을 때라야만이 어떤 자그마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 작은 결과가 결국 씨앗이 돼서 그걸 이제 점점 더 키워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게 요즘 세태에 정말 제대로 된 방향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병원을 운영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아까 페이닥터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직장을 지금 다니시는 경우잖아요. 네. 책을 내시면서 베스트셀러 작가 4권 내셨는데 지금은 아예 전업 작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직장은 계속 유지하시면서 그러면서 지금 또 이제 작가의 활동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다른 또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다른 방향 전환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직장에서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하시기를 권장을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한 한번 의견을 좀 구십시오. 제가 두 번째 책에서도 다룬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작가가 만약에 되고 싶은 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저처럼 부업 작가가 일단 되시고 끝까지 부업 작가가 되시라는 아니고 시작은 일단은 전업 작가가 돼야지 해서 기존에 어떤 하던 일을 관두거나 회사를 때려치거나 이러지 마시고 일단은 다른 일은 모르더라도 적어도 작가는 부업 작가로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진로 고민에 어려움, 곤란을 겪고 계신 분 또는 이직이라든지 커리어 전환을 뭔가 염두를 하고 계신 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제 말씀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면 크게 3가지를 강조를 드려요. 첫 번째는 병행하는 삶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 두 번째는 아까도 잠시 언급됐지만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이 되고 마지막 3번째는 평생 현역이 되어야 돼. 평생 현역으로 살아. 그래서 이제 병행하는 삶을 저는 현재 살고 있죠. 왜 뭐 책도 한두 권 낸 게 아니고 4권 냈고 앞으로도 책을 계속 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전업 작가로 사면 되지 않나? 그런 게 더 소위 말해서 작가로서 올인을 하는 게 더 효율성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답 뭐가 맞고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크게 보면은 성향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일단은 뭔가 이렇게 위험 부담을 크게 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솔로였다 하면은 저는 전업 작가를 택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어떤 벌이가 적더라도 저 한 사람만 뭔가 생계를 유지하면 되니까 그게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근데 저는 제 배우자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제가 혼자로 살아갈 때보다는 적지 않은 비용이 계속 꾸준히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나마 그래도 어떤 꾸준히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본업인 수의사를 관두고 전업 작가로 제가 했을 때 만약에 잘 풀리면은 정말 좋은 건데 그렇지 않았을 때 그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그래서 돌아와서 아까 전에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글쓰기라는 거는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같이 병행하고 싶어도 병행이 불가능한 어떤 부업이라든지 겸업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정말 운 좋게도 이 글쓰기, 책쓰기, 작가라는 일은 병행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감당 가능한 도전이라고 표현한 게 그런 거거든요. 리스크가 적고 본업을 유지를 하면서 얼마든지 부업으로서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왜 내가 이거를 관두고 당장 전업을 해야 돼? 아직까지 저는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작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구상 중인데 지금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관두고 사업 어떤 계획이라든지 사업을 어떤 추진하는데 올인하기 위해서 관둬야 될까? 여기에 그냥 배수의진을 치고 올인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말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뭐냐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여유가 없으면, 즉 통장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그리고 심리적인 여유가 없으면은 조급함, 초조함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은 현명한 선택을 못. 정말 악수로 되게 되죠.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뭔가 문제를 보고 이제 조망하고 현명하게 뭔가 이렇게 결정을 내릴 시간을 벌 수가 없어요. 근데 본업을 유지한 채로 만약에 어떤 사업이 됐건 뭔가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그냥 꾸준히 어쨌든 수입이 들어오니까 심리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거기서 쫓기거나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 즉 악수로 들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다면, 병행이 가능하다면 저는 굳이 병행을 안 할 필요가 없다. 병행을 하다가 병행을 하는데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이 사업이 잘 되네. 그러면 좀 더 여기에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데 더 이상 이제 병행을 하기에는 각이 안 나오네. 그럼 그 시점에 비중을 좀 더 차이를 준다든지, 그 시점부터 이제 본업을 관두고 올인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과정 중에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올인을 한다? 그거는 너무 저는 리스크다. 네,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 내가 부업으로 뭔가를 하는데 거기서 뭔가 좀 약간 수입이 발생을 해. 그럼 내가 이거를 하루 종일 내가 이쪽에 시간을 할애를 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이게 대박 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착각들을 하시거든요. 문득 지금 스쳐간 네. 하나의 예가 예.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투자, 예. 주식 투자도 그렇잖아요. 예. 내가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 뭔가 단타를 하든 뭐라든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벌었어. 야, 이거 보면 1시간에서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내가 전업 투자자가 되면,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너무 틀리다라는 말이 아니고 너무 리스키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잘 고민을 하셔서 네. 미래에 대한 설계를 안정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그러니까 유튜브나 그 인스타그램을 보시면서 부업, 그 새로운 1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 희망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현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딸깍이라는 단어 요즘. 그냥 이것만 하면 당신도 쉽게 돈 벌 수 있어. 정말 근데 그렇게 해서 버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거든요. 있죠. 네, 근데 그분들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잠재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분들. 그렇죠. 예, 그분들이 그 순간에 이제 어떤 딸깍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트리거에 의해서 발현이 그렇죠. 된 거고. 딸깍이 증폭 증강을 해준 거죠. 그렇죠. 예. 그 밑에 알맹이 내공이 없는 사람은 딸깍이 이면은 뭐냐, 내가 딸깍할 수 있다는 거는 남도 딸깍할 수 있다는 그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건데, 정말 그러면 경쟁에 너무 치열하다는 거죠. 성공 가능성이 그거는 희박해진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딸깍해서 성공하는 분도 있죠. 지금 작가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기능으로 승부해서는 어렵다, 의미로 승부해라라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거는 제가 아마도 어떤 책에서 네. 영감을 얻어서 너무 깊게 와닿아서 또 이제 계속 이제 두고서 그때그때 꺼내서 되새이고 이제 리마인드 하는 개념인데, 이런 거죠. 요즘에는 모든 게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어요. 특히 AI 덕분에 뭐 예컨대 영상이든 이미지든 어떤 콘텐츠를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 전문가 소수들만이 어떤 그럴싸한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좀 전에 말씀 나왔다시피 딸깍하면 어느 정도 수준, 예를 들어 10점이 만점이라 치면은 예전에는 7점을 만드는데 정말 소수만 가능했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2점, 3점에서 허걱거리고, 근데 요즘에는 누구나 딸깍하면은 6, 7점은 그냥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품질이 상하 평준화가 된 세상, 누구나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는 세상에서 어떤 기능, 품질, 여기에 뭔가 목매이고 더 나아가서 어떤 가격 경쟁에 목매이면은 이거는 어떤 자충수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해, 내가 라면 가게를 차렸어. 근데 옆집 가게가 라면을 5,000원에 팔아. 그러면은 내가 이 가격 경쟁, 어떤 맛 경쟁에서만 뭔가 그 경쟁사를 이기려고 하면은 가격을 내리거나 아니면 맛을 정말 독보적으로 맛있게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 않다는 거. 가격을 낮춘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무리수를 두는 거고, 결국에는 악수라고 생각을 두고 정말 독보적인 맛을 낸다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 보면 굳이 맛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옆집이 8점짜리고 내가 8점짜리 또는 1점이 모자란 7점짜리 라면을 만들었다 치더라도 의미를 함께 팔면은 전혀 얘기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쉽게 뭔가 표현하자면 재미와 또는 감동이에요. 똑같이 라면을 팔았는데 옆집보다 내가 하나라도 뭔가 더 세심하게 챙겨준다거나 배려를 해준다거나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뭔가 거기에 의미가 이제 덧붙여서 상품이 팔리면은 고객은 그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집보다 맛은 조금 떨어질지언정 그 가게를 계속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수의사니까 동물병원을 똑같은 예를 들어 어떤 강아지 질병이 있어요. 무릎골 탈구라고 하는 질병을 예를 들어보죠. 보통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 A라는 강아지 무릎골 탈구 수술을 했고 B라는 강아지도 똑같이 수술을 했어요. 결과도 비슷하게 나와서 그런데 A 보호자는 만족을 했는데 B 보호자는 만족도가 떨어져. 이 차이를 만약에 곰곰이 봤을 때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A라는 어떤 병원에서 한 거는 이 수의사는 의미를 같이 수술과 함께 팔았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술한 다음 날 전화라든지 메시지로 애기 뭐 어제 수술했는데 오늘은 좀 어땠나요?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준다. 병원에 이제 체크를 위해 재진이 왔을 때도 조금 더 안부를 묻는다거나 이런 의미를 같이 뭔가 얹혀서 팔아야지 고객들, 소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재선택을 하고 재구매를 하고 단골이 되고 팬이 되고 팬덤이 된다. 기능, 즉 효용성, 효율, 어떤 품질, 가격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거를 등한시해라는 건 아니에요. 기본기는 당연히 갖춰야죠. 기본기는 가되 거기에만 너무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거기에 나아가서 의미를 함께 어떻게 보면 의미에 더 뭔가 에너지 또는 거기에 리소스를 더 투자를 하는 게 앞으로는 좀 더 어떤 생산자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